비척 개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촬영하다 끊겨가지고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향 비척 개수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비척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다가 제가 방향 비척 개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하는 내용들이 사실 대학으로 이야기하면 조선공학 개론 또는 조선공학 일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박을 실제로 건조하고 그 건조 단계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겠지만 배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선박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이 지어진 과정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방향 비척 개수 쉽게 설명하면 그 배가 얼마나 뚱뚱하냐 또는 얼마나 날씬하냐 이것들을 실제로 객관화시켜서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름을 많이 실는 아까 설명드린 기름을 많이 실는 탱커들 있죠.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탱커가 오는데 한 40일 정도 걸리는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탱커를 한 40에서 50척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탱커가 하루에 대한민국이 전체에서 소비하는 원유량을 한 척에서 싣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0척의 탱커가 중동과 우리나라를 왕복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척이 울산항에 도착해서 원유를 모두 하역을 하면 그 원유를 정제해서 정제유로 사용하고 프로덕트 오일이라고 하죠. 정제유로 사용을 하고 자동차, 비행기, 공장, 그 다음에 가정용 보일러 이런 곳에서 증류를 한 다음에 기름 각각 파트별로 이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오는 그 기름의 양, 한 척에 만재된 기름의 양이 대한민국 하루치 사용량이다. 자, 그 정도면 얼마인지 가늠이 되시죠? 그만큼 한 척에서 실제로 실는 양의 기름이 어마어마한데 그렇다면 그 선박의 부피가 상당히 크겠죠. 물 밑에도 보면 컨테이너처럼 날렵하지 않고 해저에도 그 수면 하하 밑에 부분에도 상당히 이렇게 퉁퉁하게 이렇게 배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HMM 동영상을 본 것처럼 상당히 날렵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비척 개수라는 것은 그 선박이 얼마나 퉁퉁하냐 그리고 물 밑에 수면 아래에도 얼마나 덩치가 크게 유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비척 개수가 작다 또는 비척 개수가 크다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개념인데요. 그러면 이 비척 퉁퉁한 정도라는 게 퉁퉁한 정도가 있을 것인데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파란색 나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퉁퉁한 정도가 있을 것인데 방향계수가 작은 선박. 자, 방향계수라는 것은 블록 코에피션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블록 코에피션트라는 것은 방향 비척 개수를 CB 이렇게 표현하는데 방향 개수가 작은 선박과 CB가 큰 선박이 있겠죠. 자, 방향 개수가 작은 선박은 큰 선박에 비해 선회성이 떨어진다. 선회하는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방향 비척 개수가 큰 선박은 선회성이 좋다. 선회성이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방향 개수가 큰 선박과 작은 선박이 있는데 여기서 방향 비척 개수가 크면 선회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 비척 개수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특정 홀수에서 선체의 배수 용적과 선박이 물에 잠기면서 물을 밀어내는 양.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배수 용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선 하부 선체에 외접하는 진육면체의 용적의 비.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요트와 구축하면 3.8 정도. 요거 상당히 뾰족한 선박들이죠. 뾰족한 선박들은 방향 비척 개수가 상당히 낮다. 방향 비척 개수가 작은 선박은 큰 선박에 비해서 선회성이 안 좋다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방향 비척 개수가 작은 선박일수록 선회성이 떨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방향 비척 개수가 낮기 때문에 선회성이 안 좋아서 원이 크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 비척 개수가 큰 선박은 선박 자체가 퉁퉁하지만 도는 거는 잘한다. 그래서
선해권의 크기 자체가 작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비척 개수 크기가 크면 잘 도는 배, 비척 개수가 작으면 잘 돌지 못하는 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형 유조선은 0.8 정도 된다. 그래서 선해성이 매우 좋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방향 비척 개수를 구하는 공식 기호가 있어요. 공식 기호가 있는데 이거 외워둡시다. CB라는 것은 선박의 길이,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홀수분의 그 선박이 실제 차지하는 세제곱미터 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선박을 보게 되면 초대형 유조선은 수면 아래 선박이 잠기면서 물을 밀어낸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면 하부 용적 자체가 크겠죠. 자, 그래서 이거 크기 때문에 CB가 클 수 있는 거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라 하더라도 수면 하에 잠긴 선체 용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방향 비척 개수가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향 비척 개수의 크기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해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뭐 알아들을 겁니다. 이 정도 알아들으실 거고, 그 다음 내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 타 면적. 쉽게 얘기하면 선박이 잠겨있는데 그 타 면적이 크냐 작냐. 면적비가 큰 선박은 타력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선해성이 양호하므로 선해경이 작다. 선해하는 선박의 반경 자체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요거는 타 면적과 선해권의 크기 자체가 비례한다. 자, 요걸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이 있는데, 트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선박이 요렇게 있는데, 이것도 보통 우리는 이제 그냥 수평하게 떠 있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앞쪽이 많이 잠겨 있고 뒤쪽이 많이 잠겨 있고, 또는 선수 또는 선미, 선수와 선미 사이에 홀수의 차이.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앞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는 선박과 뒤쪽으로는 많이 안 잠겨 있는 상태인 선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실 때 이 정도 잠겨있는 것과 이 정도 잠겨있는 것. 그래서 선수, 선미, 홀수 차이인데, 쉽게 얘기하면 잠겨있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요거 개념을 좀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선수 트림 상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선수 트림이란 트림 바이 더 헤드라는 표현이 있으고요. 그 다음에 선미 트림 상태라는 것은 트림 바이 더 스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수 트림이라는 건 우리 배의 선수 부분이 물에 더 많이 잠겨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고, 선미 트림이라는 건 우리 배의 선미 부분이 훨씬 더 물에 많이 잠겨 있다.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배가 그리는 선해경 자체가 커지느냐 또는 작아지느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말로만 이해를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보시면 선해경은 선미 트림 쪽이 선수 트림 쪽보다 더 크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쪽이 많이 잠겨있는 경우에는 선해권 자체가 좀 작아지는데, 만약에 우리 배가 뒤에 많이 잠기게 되면, 뒤에 많이 잠겼을 때는 우리 배가 그리는 원이 매우 커진다. 왜 그러냐면 선회할 때, 실제 선박이 회전할 때 수류 저항이 중심이 선수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선회가 쉽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요렇게 선박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쪽이 더 많이 잠겨있는 선박은 회전을 좀 작게 하고 뒤에가 많이 잠겨있는 선박은 회전을 좀 크게 하게 된다. 이 얘기인데요. 이것이 되는 이유는 선박의 중심보다 선박에 힘이 작용하는 저항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에 그리는 궤적 자체가 작아진다. 쉽게 얘기하면 회전하는 힘 자체가 커지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때 모멘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모멘트라는 것은 힘이 작용하는 중심적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힘이 얼마나 누르느냐 이것인데요. 모멘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회하는 반경 자체가 작아진다. 요거는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우리는 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정리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선수 부분이 더 많이 잠긴 선박, 말 그대로 앞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선박이 선회하는 반경 자체가 작아지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될수록 저항의 중심이 선수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힘을 받는 점 포인트가 앞쪽으로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선회가 쉽게 된다.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소를 이야기해. 시소. 자, 시소에서 보면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 중간에 돌이 놓여 있고 같은 무게가 놓여 있으면 사람이 수평에 맞춰지죠, 그죠? 근데 시소의 가운데 받침점이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기울어 버리겠죠. 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소의 저항점을 제가 중심점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려면 당연히 기울어 버리니까 여기를 더 가볍게 하면 이쪽으로 기울지 않고 약간 유지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작용하는 힘의 중심과 실제 작용할 때 모멘트 크기에 따라서 평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선박이 중심점에 있다가 힘에 작용하는 점이 앞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당연히 기울어짐이 발생을 하겠죠.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중심에 있을 때는 평형을 맞추기 때문에 선박이 동일한 크기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계속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항의 중심이 옮겨난다. 무슨 말이냐면 선수 쪽으로 머리가 더 기울어 버리면 힘이 더 이동을 하게 되겠죠. 힘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힘이 이동을 하면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는 동일하지만 무게는 여기가 더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시소가 기우는 것처럼 힘이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선박이 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더 빨리 작게 돌 수 있다. 작은 원을 가지고 돌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트림에 의한 선회권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학교 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것은 물리에서 모멘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모멘트라는 것은 바로 중심적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리와 그때 누르는 힘 1N이냐 2N이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 보게 되면 뉴턴의 방정식까지도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학교 오시게 되면 조금 더 물리까지 겹쳐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형 기척계수, 타면적, 트림과 함께 살펴본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선회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박의 선회권이 달라지게 된다. 요 정도는 우리가 항해사로서 상식 수준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모멘트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요 정도 좀 어렵습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삼각 시소가 있고 여기가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동일하다고 놓고 볼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100N을 싣고 100N을 무게를 누르고 여기도 100N을 눌렀어요. 근데 길이가 동일하면 평형이 유지되겠죠. 요 경우는 평형을 유지합니다. 자, 근데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가 10m, 여기도 10m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평형을 유지하겠죠. 근데 제가 시소에서 조금 장난을 쳤어요. 장난을 쳐가지고 이렇게 길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100N을 누르고 여기서도 100N을 유지할 건데 근데 여기까지는 길이가 5m, 여기까지는 길이가 15m로 늘어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작용하는 모멘트, 자, 모멘트라는 것은 거리 곱하기 힘이 되는데 거리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중심에서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5m와 100N을 곱하면 500이 되겠죠. 근데 15와 100을 곱하면 바로 1500이 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3배가 차이 나면서 시소가 기울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평형이 깨어진 상태인데 이걸 불평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선수 트림 상태라는 것은 선수가 훨씬 더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는 지금 제가 바꾼 게 없죠. 동일한데 무게가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때문에 저항점이 앞으로 이동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수류의 저항 중심이 선수로 이동한다라는 게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힘이 커지게 되죠. 힘이 커지게 되면서 바로 선행권 자체가 작아지게 된다 하는 게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면 마찬가지로 저항이 이쪽에 커지니까 선행권이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커집니까? 하게 되면 이쪽에서 추진하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죠. 추진하는 힘이 발생하는 곳으로 더 밀어주게 되는 것과 추진하는 곳의 반대 방향으로 커지는 것에서 바로 저항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것이기 때문에 요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저항의 크기의 이동에 따라 힘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선수로 이동하면 조금 더 작아지는 원리가 되고 선미로 이동하면 그때는 커지게 된다 하는 차이점을 바로 이 시소의 평형을 통해서 우리는 평형이냐 불평형이냐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해사로서 어떤 부분이 해야 되냐 하면 선수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서 선수 트림 상태가 되면 그때는 저항의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선박을 더 빠르게 잘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 따라서 선행권 자체가 작아지고 선박의 무게가 뒤로 많이 실리게 되면 선미 트림 상태로 되게 되면 뒤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면서 앞으로 밀게 되면 물을 밀어내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저항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저항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선박의 추진을 방해하는 저항이 커지고 선수가 더 까맣게 되면 선수는 물을 밀어내면서도 실제로 저항이 선미 쪽에서 들리는 이때 컨디션보다 선수가 더 가라앉는 컨디션이 됐을 때는 물을 밀어내는 저항 자체는 조금 덜 받고 힘이 더 좋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때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선체가 그리는 궤적 자체는 더 작아질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수영장에 갔을 때 어릴 때 수영 못하면 킥판이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플라스틱 판을 하고 하죠. 자, 플라스틱 판을 약간 위쪽으로 살짝 들고 물을 밀어보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밀면 힘듭니다. 근데 킥판을 약간 수면보다 약간 아래 방향으로 하고 밀게 되면 킥판 자체가 물을 타버리면서 실제로 저항하는 힘은 내가 들고 밀 때보다 아래쪽으로 하고 밀 때가 좀 더 저항이 덜합니다. 그 원리 때문에 바로 저항이 작아진 상태와 저항이 커진 상태에서 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한다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77페이지에 있는 조탑 명령에 대한 부분을 리뷰하면서 엔진오더와 텔레그래프 오더까지 하면서 내용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 비척 계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잘 기억을 하신다면 운용 파트, 선박 조종 파트에서도 조금 중요한 개념이니까 수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굴 보고 수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시기 전에 선박 운용은 저랑 공부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시험범위 다 포함되거든요.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수업한 내용을 필기를 다 하셔가지고 필기하신 거를 노트에다가 하시고 사진 찍으셔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출석 인정 과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